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야권의 존재감은 제로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 전 의원은 여당의 무지, 무능, 무책임도 가슴 아프지만 도대체 야당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존재감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감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국민들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정정당당하게 맞서길 원한다.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본의 아니게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부분이 바로 유승민 의원의 당선 여부입니다. 일각에서는 진박들이 한 트럭 당선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는 게 친박과 청와대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의 발언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이 정당 내의 계파의 존재, 이거는 사실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처럼 계파 갈등이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경우, 이거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록스타 같지 않나? 기존 정치권이 고치지 못한 문제들을 아웃사이더에게 맡겨보고 싶다.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자인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20대 젊은 청년이 한 얘기입니다. 최근 미 대선 레이스뿐 아니라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샌더스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열풍, 이것은 기존 정치권에 식상한 미국 유권자들의 저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열풍을 우리도 자주 경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자신과 비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그다지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인식을 오도할 수 있다는 사실, 정치인들은 잘 명심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도 물론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닮은 것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라는 바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규직 채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힘이 빠지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극화 현상이 어제 오늘 일 아니지만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 불경기에도 올해 대기업 채용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채용은 26%나 감소했는데요. 특히 채용 인원이 주로 건설, 자동차, 전자 등 이공계에 몰려 있어서 인문계 출신 취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 유행어 중에 문송합니다라는 말 있죠. 예. 바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 문과라서 죄송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1,7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 여부하고 규모를 조사했더니요. 대기업은 올해 19,059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작년 채용 인원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 증가한다. 근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치니까 작년보다 각각 14.8%, 26%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채용 인원이 가장 늘어나는 곳은 건설, 유통, 물류, 운송, 전기, 가스, 자동차 부품 이쪽은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줄어드는 곳은 의류나 잡화, 기타 제조 분야에서는 채용 인원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31.5% 감소한다고 아이고. 하는데 정말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문과, 이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지. 이 문과 쪽 사람들이 이게 그 학생들이 이게 취직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과가 고등학교 이부터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과연 그 균형이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 좀 속상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젊은이들 아휴, 저도 이런 나이 그 자식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참 착잡해요. 예. 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 얘기 좀 해보죠. 신동빈 회장이 현재 형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그 검찰하고 시장 이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 그러는데, 예, 검찰 시장도 그런가요? 예. 네, 2016년에 원톱 리더를 표방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형 신동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시민단체 고발로 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핵심의 호텔 롯데 상장이 이거 주식시장 악화를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서울 남부지검이 어제 시민단체가 신 회장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낸 거를 접수를 했습니다. 형사일부에 배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인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로 허위 신고한 건 맞거든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롯데는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기업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이것 때문에 법 위반이 됐다는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신동주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과 한국 양쪽의 민형사 소송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 증시급락. 이게 왜냐하면 호텔 롯데가 개선 작업의 핵심이거든요. 상장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톱 리더가 올해 2016년에 원톱 리더 해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많네요. 자, 그리고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요커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찾나 이거 관심사였는데 부족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롯데 면세점하고 호텔신라 면세점이 각각 전년 대비 10%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증가했어요. 10% 증가했는데 그 전에는 20% 막 증가했었거든요. 성장세가 주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요커의 방문이 예년만큼 늘지 않고 1인당 매출 객단가가 줄어들었다. 왜 늘지 않았냐? 이 일본으로 다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일본이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치의 유치 기록을 세웠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큰 성장세를 기록하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커들이 쇼핑할 때 예전엔 글로벌 명품을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패션 쪽으로만 집중한다. 별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동계 종목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는 이승훈 선수가 이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매스 스타트에서 금메달 땄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훈 선수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이거든요. 이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매스 스타트에서 이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금메달을 무게에 걸었습니다. 이 매스 스타트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이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이 선수들이 쇼트트랙처럼 이 지정된 레인을 타지 않고 순위 경쟁을 벌이면서 승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이 400m 트랙을 16바퀴나 도는 종목인데 이승훈 선수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는 올 때까지 4위에 그쳤다가
이 마지막 코너에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서 대역전극으로 결승선을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 매스 스타트가 쇼트트랙처럼 이 자리 싸움하고 전력이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이 쇼트트랙이 강한 우리로서는 이 전략 종목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이 기대가 됩니다. 예. 쇼트트랙 강한 나라가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예. 왜냐면 경쟁이 치열한 나라일수록 쇼트트랙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공감됩니다. 씁쓸했는데. 자, 이상화 선수 말이에요. 예. 500m에서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화 선수도 어제 이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500m에서 3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는데 빼앗긴 메달을 되찾아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공교롭게도 뭐 이름이 똑같은데 이상화라는 시인이 있었죠. 이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가 있었는데 이 빼앗긴 메달이라는 표현에서 이상화 선수가 참 이 승부 근성이 강한 선수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1, 2차 레이스에서 합계 74초 852를 기록했는데 2위인 미국의 이 브리트니 보우 선수를 거의 1초 차이로 따돌린 아주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상화 선수가 좀 요새 좀 뭐 부진했었죠. 예. 그리고 올 시즌 대회에서도 중국 그 장흥 선수에게 계속 밀리는 예. 모습도 있고 그랬는데 예. 어제 레이스에선 그 장흥 선수하고 같은 조로 레이스를 펼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올 시즌 들어서 이 장웅 선수하고 6번 대결했는데 이상화 선수가 2승 4패로 좀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화 선수 본인은 인정을 하진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라이벌이라는 이 수식어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 장웅 선수하고 같은 조로 편성이 돼가지고 레이스를 펼친 겁니다. 이 장웅 선수가 75초 688로 동메달에 그쳤는데 어제 우승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예. 장웅 선수하고 이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것도 좀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일부 언론 보도는 역시 이상화 선수의 어떤 그 실력이라는 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예. 전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화 선수의 성실성과 이 승부 근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상화 선수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참 성실한 선수라는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승전보가 계속 나오는데 이상화 선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상화 선수의 뒤를 이을 만한 유망주가 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국제 무대에서 이상화 선수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상화 선수 그쵸. 뒤를 이을 만한 유망주로 올해 17살의 여고생 이 김민선 선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예. 이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이상화 선수의 뒤를 이을 만한 유망주가 나왔다는 점에서 좀 반갑게 느껴지고요. 또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자 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 종목에서도 이 김 마그너스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예. 아버지가 노르웨이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이 어머니의 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 이런 꿈을 안고서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저도 좀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이 동계 종목에도 이 세계 정상급에 있는 우리 교포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이 해외 교포들이 이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뭐 이 중에 뭐 비단 스포츠뿐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주 그러면은 이 뛰어난 음식과 이 양반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언제 이 스포츠 도시가 됐어요? 축구하고 농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예, 저도 이제 뭐 똑같은 그런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이 전주를 연고로 하는 전북 현대가 이 K리그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한 이 K리그 최강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난해 이 전주가 서울을 제치고 경기당 평균 관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인구를 대비해보면 서울과 전주는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 전북 현대가 2016 시즌 출정식을 가졌는데 무려 한 2천여 명의 팬들이 스스로 몰려와서 아주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요. 예. 이 보통 이 프로 감독은 2년 길어야 3년 계약을 하는데 네. 전북이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이 최강희 감독하고 국내 최고 대우로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프로농구에서도 전주를 홈으로 하는 KCC도 이 9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는 5천여 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해가지고 이 KCC 관계자 말로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이 좌석표가 다 팔려가지고 입석표를 팔았는데
이 입석표도 일부 관중은 좀 표가 없어서 되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주가 축구와 농구, 스포츠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도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경보다. 이런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땐 야외 활동으로 잡힌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공기 흡입을 실내 순환 모드로 해주세요. 차량은 주기적인 실내 세차와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예, 이제 출근길 마무리가 될 시간이 됐죠. 8시 29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리포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동호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옆으로 가는 원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날 함께하는 코너죠. 오늘도 배석해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서 부소장님은 항상 아침에는 모자 쓰고 나오세요. 네? 보이지 않는 라디오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린 다 이거 못 돼요. 예. 머리 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자를 쓰세요. 네. 날씨가 추워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예. 그렇다고 뭐 지금 고혈압 걱정할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안건이 뭐냐? 바로 이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 이것이 지금 북한 노동당 서기실하고 39호실과 같은 북한 당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을 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두들겨야지. 안 그러면 우리 서부 소장님은 뭐라 그래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 그럼 먼저 이종근 국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1월 6일 날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그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어떤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개성공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개성공단의 자금이 70%냐 70%가 북한 노동자한테 가느냐 아니면 당 서기실에 가느냐 그 논쟁으로 지난 주말 뜨겁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그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 논란을 하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사실 존재 이유가 왜 존재하냐면 그 사실상 우리 GDP의 0.0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 정도 연 생산액이. 그런데 사실 유명의 가치는 더 커요. 왜냐하면 이 개성공단이 그 생산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로서 남북이 대치 국면에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회비용을 절감시키는 그 역할을 과연 개성공단이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1월 초, 2월 초에 연달아 북핵실험과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로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기회비용 그것을 개성공단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군사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감수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과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연이은 도발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갑자기 그건 레닌이 쓴 책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종 국장님. 자, 서양우 부소장님. 네, 저는 뭐 개성공단 임금이 결국은 뭐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되었다라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 근데 정부 당국이 이 사실을 그동안 알고도 그러면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을 지급했다는 말인지, 홍영표 장관이 1월 6일 날 우리가 4차 핵실험 이후인 1월 22일 날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핵 제재와 관련된 그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봐가면서 특히 또 미일 중러의 주변 강대국의 그 입장을 잘 살펴보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런 신중한 검토가 느닷없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해명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물론이와 국민들도 예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젊은이들이 제대를 연기하는 등 이런 강력한 지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찬성 55%, 반대 42%. 오차 범위가 6%더라고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 개요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개인적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조사이고 이제 조사 개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근데 표본 몇 프로. 조사 개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런 게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국민 설득이 충분히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홍영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일정하게 좀 퀘스천, 뭐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분의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요. 자, 제가 개요를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알고도 지급했나? 우리 서영 부소장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종근 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뭐냐면, 통일부 장관은 직접적인 증거, 지금 정부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민주 쪽에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알고도 지급했나 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더민주나 혹은 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한 6년 전부터 계속 그 북한에 요구를 해왔는데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이 노동총국인가요? 그쪽에 우리가 그 지급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노동총국에서 물품 교환권으로 그 근로자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방식 자체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느냐 그리고 얼만큼 근로자에 돌아가느냐가 불확실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심증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근로자의 몇 프로가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해달라. 그리고 우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북한은 그것을 끝까지 막았습니다. 아니다. 우리한테 돈을 달라. 우리가 지급하겠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진보 측에서도 인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것이 몇 프로가 돌아가느냐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북한 당 서기실이나 39호실을 망라한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 핵개발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핵개발, 예. WMD 개발에 30억 달러, 약 3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지금 보통 추산했을 때, 북한 당국에, 그러니까 그 근로자한테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 6천억입니다. 그럼 6천억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70%냐 40%냐, 그걸 갖고 이제 논의를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최소한 50% 이상은 북한 당국에 들어갔다는 건 확실한 것이고, 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3천억 이상은 북한 당국에 들어갔다.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죠. 분명한 건. 자, 조금 아까 서영호 부소장이 말씀하신 중앙일보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기여 말씀드립니다. 13일 14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여 명으로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는 유무선 모두 임의, RDD 방식이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은 25.65%, 신뢰 수준은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론조사였고요. 자, 말씀하시죠. 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금이 북핵 사용에 쓰였다라는 게 처음으로 시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종근 국장님의 그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북핵의 개발에 대한 대책을 남한의 정부 당국의 대책을 논의해야 될 시기에 이 돈이 어찌됐든 간에 개성공단으로 갔으면 그것이 정부 북한 당국에 의해서 핵무기 개발이라던가 노동당 운영에 쓰이지 않았겠냐라고 추론하는, 그래서 막연히 추론하는 거하고 정부가 이것을 공식 시인한 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2014년 15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고서에 의하면 입금 전용의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것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뒤늦게 좀 확보하기 위해서 뒤늦은 조처가 아닌가라고 좀 의혹의 눈길을 좀 보내고 있는 거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만약에 자금 전용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 확대했다라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헌법의 정신을 대통령 스스로가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핵무기 개발 저지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돈 대줬단 말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믿겠냐. 따라서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남남 갈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좀 밝혀야 되는 알겠습니다. 대목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 쪽에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냐 이런 건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테킨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 정보와 휴민트, 인적 정보. 우리가 대북 정보는 이 테킨트하고 휴민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정보 유입 루트가 공개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공개하기까지는 상당히 증거는 물론 안 내놨습니다만
얘기조차 하는 것도 고민이 됐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 장관은 정말 실수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0%다, 몇십 %다 해서 방송에서 그것은 물론 그 서 소장 말씀처럼 정당성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좋으나 자, 우리가 안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디를 타격했으면 좋겠느냐, 언제 전쟁을 벌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건 사실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안보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실 별 카드가 없었어요. 물론 카드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정부에다 대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여론조사를 하고 언제 할까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또 어떻게 할 거나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안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70%다 몇십 %다 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걸 꼭 70%가 당서기실과 39호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적시하면서 이 논쟁을 스스로 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동의합니다. 이 정보 자체는 사실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여야 대표하고 그 정보를 비공개 자리에서 교류하면서 우리 정부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자리라면 모를까. 국민들에게 그럼 좋다.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입됐다. 증거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세계적으로도 유엔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거고 큰 문제가 야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홍 장관의 실수는 몇십 %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는 전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개성공단의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실험에 전용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몰랐으면 정부가 무능력한 거고 알고 됐으면 직무유기이거나 아니면 이 북핵 실험 위원보다도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더 얻는 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갑자기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종우 국장님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그렇다면 그동안은 개성공단 가동을 통해서 북핵 실험은 벌써 4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월 초에. 그런데 2월 중순에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중단하는 것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갑자기 변경된 미사일 한 방으로 그것이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좀 국민들이 납득하게 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성공단 운영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 것은 아니었든지. 글쎄요. 이종국 국장님 또. 아니, 그 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꾸 마지막 한 짐,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이 4차 핵실험 또는 지금의 미사일.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자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했죠. 대화를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대화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리고 6자회담이라든지 물론 5자회담을 마지막에 5자회담으로 제의는 했지만 6자회담이나 UN 전체 세계 공조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최후의 수단이 된 것이지 이것이. 그 전까지 끊임없이 사실은 어떤 노력을 이거는 이런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나 대화나 혹은 또는 이 국제 공조의 제재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미사일 터졌는데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지금 말이에요. 이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지금 얘기를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절대로 이게 사실 총선 프레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총선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떠나서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생물이라는 차원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폐쇄. 이게 이제 총선이 4월 13일이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월 15일이죠. 그죠? 2달도 안 남았어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4.13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서부 소장님 말씀하신 차례죠. 네, 전통적으로 뭐 총선에는 이 안보 이슈가 여권에 유리하죠. 그 전쟁 위기, 안보 위협,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뭐 그동안도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그 박근혜 정부 여당이 그동안 그 대북 정책들 펼쳐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김대중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이다 퍼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북핵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이명박 정부 그 보수 정권 지금 8년 차인데 8년 동안은 대북 정책이 어땠길래 똑같이 미사일 쏘고 핵무기 쏘느냐. 그래서 안보 이슈가 강화되면 이번에는 그 오히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그 무능에 대해서 그 심판할 우려가 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그 대북 정책이 대북 정책으로 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해외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코스닥이 그 하락한 게 대북 정책과 무관하게 해외 증시 파동 때문이긴 하나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 한반도의 한국 남한에 대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코스닥 증시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즉 안보가 경제 이슈로 전환될 저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대북 문제가 오히려 그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무능에 대한 부메랑이 된다는 문제하고 경제 문제로 비화될 경우 정부 여당이 상당한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전쟁이냐 평화냐 바로 그 프레임을 지금 우리 서영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국장님은. 사실 북한 변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북풍이라는 것이 어떤 갑작스럽게 닥치는 북한으로 인한 변수를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사실상 북한 변수는 변수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된 지 오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한 15년 이내에 엄청나게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요.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목함 지뢰도 있었고 연달아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국민들의 인식은 뭐냐면 북한을 갑작스럽게 우리를 도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도발 가능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특별하게 아주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런 어떤 이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 여권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닌데 지금 야권에서 지금 그 프레임을 만약 건다면 무능 심판론 이게 건다면 거기에 대해서 닥쳐올 어떤 것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게 대화를 우리가 했던 몇십 년 동안도 이들은 계속 북한을 핵을 개발해왔고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또 이 대화가 아니라 채찍을 들었던 순간 이 몇십 년 동안도 계속 이들은 북은 일관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한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지금 보역이 갈등을 벌일 얘기가 아닙니다. 한쪽만 그러니까 대화만 한다고 해서 북이 핵을 개발 안 하는 것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진보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채찍만 된다고 해서 북핵이 멈춰지는 것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이 논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보역이 이걸 갖고 진보 쪽에서는 무조건 심판해야 된다. 무조건 이건 뭐 대화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저는 뭐 지금 현재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그 대북 제재 결의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그 아주 선언적 의미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양자간이나 다자간 중에서도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만이 참여하는 그 미국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제재로 나갈 텐데 실제 그것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과의 교역량 무역량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즉 북일미가 아니 그 한미일이 3국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경제적 제재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 사전 전 단계로 개성공단 조치를 해달라고 아마 미국에서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한 걸로 비춰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중국의 실질적이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2월 14일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한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러한 핵 합의 때처럼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목표를 좀 정해서 구체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경책만으로 일변도로 갈 게 아니라 미국이 이란 핵을 해결했을 때처럼 구체적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협상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이 개발 수준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이란과는 물론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이란의 지형이란 건 중동 유가 정책하고 그다음에 IS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분쟁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는 사실 중국과의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지금 북한의 이번 어떤 상황에서 사실 승자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중국이 뭔가 나서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한반도 균형이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마치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에 북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게 현재 대화로 가능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대화로 가능했다면 대화로 가능하지 아니한 거 우리가 지금 체험을 했거든요. 대화 이전에 어떤 우리 스스로 행동을 보여야 그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사실은 이 사드라든지 혹은 개성공단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엔 안보리나 혹은 국제적인 공조를 이야기하면서 제발 다른 나라에다 대해서 대북 제재 좀 해주세요. 사치품 하지 말아주세요. 군수품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우리는 일상을 다 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 거 먹고 증시에 투자하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역시 제재를 하려면 정부가 제재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로 먹고 사는 하청업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도 아픈 겁니다. 그들도 사실은 그걸 중단해야 돼요. 그 중단의 아픔을 겪고 사실은 그걸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우리는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면서 또 일상을 누려가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달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의 결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과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강대강 대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볼 때 저희는 뭐 무력에 의한 무력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경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국방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일 중러 강대국 외교에 힘을 쏟았는데 유일하게 남북이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만든 그 통로가 개성공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선이었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한 채 미일 중러 강대국의 외교 논리에서 한반도가 춤추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핵무장론과 같은 극우적인 발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에 대한 마지막 교두보 주도권에 대한 문제로 살려뒀으면 하는 게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30초씩 발언 기회 드릴 텐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어떤 내용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국회에 대해서 초당적 협조를 구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부에서 얘기할 때 그건 남북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남남 갈등에 적용돼야 됩니다. 일단 정부의 정부를 신뢰해야만 안보가 가능한 것이죠. 전쟁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국민의 생존의 문제를 갈등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이 이 신뢰를
신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영업 소장. 네, 뭐 소통하려는 의지는 아주 좋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개성공단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자금 유입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그 개성공단을 그래서 폐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과정들 통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통해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평화법 개정, 미국은 사드 판매, 중국은 한반도 영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노선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전 지전략연구소의 서양호 부소장이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일 때가 됐네요. 좀 아까 우울한 소식 전해졌죠. 작은 딸 학교 안 보낸 40대 여성이 알고 보니까 큰딸을 살해해서 5년 전에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우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찬 하루 보내셔서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